이번 순서는요, 좀 앉아서 이야기를 잠깐 진행을 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한진 해고자 박태준 동지 모시고 우리 15분 강연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진정치의 박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앉아서 할게요. 그리고 물이랑 오렌지 주스도 주세요, 저도. 이렇게 제가 좀 적어 오기는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발렌타인데이 때 해고를 당했거든요. 해고를 당하고 올해 12월 4일날 원직 복직이 아닌 재취업으로 해서 회사로 복귀를 한다는 그런 사측과 약속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약속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건 상관없이 일단 제가 제 인생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해고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했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비정상적인 공간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가장 비정상적인 공간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아이러니해요. 길바닥에 앉아서 잠을 자고 길바닥에 앉아서 투쟁을 외치면서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고 따뜻한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막 종북이니 빨갱이니 그런 말들을 하는데 꼭 묻고 싶습니다. 진짜 살기 위해서 진짜 살아가기 위해서 뭐 멋진 외제차에 뭐 몇백 평이 넘는 그런 호화 저택에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내 식구들하고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눈을 한번 본 적이 있냐고. 그 눈을 보고 나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라고. 어떤 이야기든지 하라고. 그 사람들의 눈을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왜 당신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꼭 묻고 싶더라고요. 저는 해고된 1년 후의 삶이라는 제목을 걸었는데요. 원제목은 낙인입니다. 낙인. 그 낙인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장길산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서 다른 내용은 지금까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묘목의 몸에 길자를 새기는 연비를 새기는 그 장면이 끝까지 저한테 충격이었거든요. 특히나 어렸을 때 저한테는 사랑을 하면 저렇게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나 결혼하면 꼭 한번 해봐야지. 정말. 그리고 집사람한테 제안도 한번 했었습니다. 진짜 새겨줄까.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그 이야기하고. 근데 정리해고라는 게 그런 낙인인 것 같아요. 연비도 될 수 있지만 낙인도 되어버리는 비정규직이라는 부분도 낙인이고, 여기 계시는 재능의 조합원 분들이나 저나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짱차의 동지들이나 정리해고라는 비정규직이라는 낙인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찍혀버린 낙인을 지우기 위한 싸움들을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원직 복직을 해야 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미 찍혀버린 그 낙인은 지워지지는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그 낙인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미 정리해고 당했는데 원직 복직 주장을 해서 회사로 복귀를 한다 손 쳐도 쟤는 그때 잘렸었지. 나는 그때 해고자 투쟁을 했었지. 그것보다 더 앞서서 쟤는 해고자였어. 정리해고자였어. 재능의 동지들
설령 재능에 다시 선생님이 복귀를 하신다 손 치더라도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조로 해고되고 이 길에서 1600일 넘게 싸움하셨던 낙인은 그대로 남아가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1600일 넘는 투쟁들을 감히 낙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고 아픔들이니까요. 해고를 당하면 이렇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싸움을 하면 이렇다. 그냥 인간성이 날아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작년 이제 6월 27일 날 행정 대집행 때 이제 회사에서 제가 쫓겨났었습니다. 쫓겨났었을 때 크레인에 올라갔었어요. 크레인에 올라갔었는데 그 3일을 크레인 위에서 지키고 있는데 참 김진숙 지도하고 그때 나눴던 말들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게 그거였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6월 28일이 되었는데 잠이 안 와서 거의 뜬 눈으로 크레인의 중간에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동지들도 없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그냥 마냥 눈물이 나더라고. 앞에 서 있는데 저도 울고 같이 중간에 오르셨던 형들도 같이 우는데 8시 반인가 되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우르르 몰려 나오더라고요. 몰려 나오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미친듯이 울면서 손 흔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 계시던 김진숙 지도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나 태준아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이 이러더라고요. 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몇백 일을 보내시고 계셨을 때 얼마나 이렇게 꼴랑 3일 있는데도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저희 집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제 3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 배터리 충전을 못해서 밥이 올라올 때 올라오는 배터리가 아니면 우리는 바깥이랑 통화를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마침 밥이 올라왔고 휴대폰에 배터리를 바꾸어 끼우는데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왔었는데 아빠가 내일 수술인데 오빠 알고 있냐고. 이제 저희 동생은 제가 거기에 오른지도 몰랐죠.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다발성 간암으로 계속 투병 중이시거든요. 그래. 순간 멍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근데 저희 집사람이 다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집사람은 거기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버티고 있어라. 집사람이 버티고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물었죠. 혹시 집에서 전화 온 적 있었냐고. 알고 있었다. 아버님 수술인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 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거기 올라가 있는 당신이 그 자리를 지키는 당신이 지금 할 일이라고. 여기는 굳이 당신이 아니더라도 나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거기에 계신 사람들은 서로가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여차저차해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며칠 뒤에 그 경찰 체포조에게 이제 두들겨 맞고 끌려가면서 연행이 되었습니다. 연행이 되는데 그 연행되는 장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저희 집사람이 제 옆에서 봤어요. 근데 쪼르르 뛰어와서 연행버스에 안에 앉아 있는데 그 중간에 올라와서는 큰 소리로 잘들 갔다 오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막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때 저 사람 마음 전반은 어떨까. 뭐 저야 끌려가는 저야 막 막말로 씨발 족간다 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되지만 10년을 넘게 같이 산 자기 남편이 해고된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공권력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연행이 되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마음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집을 꽃밭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이 4명인데 집사람과 딸들 그리고 이제 남성 승비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그런 집입니다.
꽃들만 설명이 있잖아요. 꽃들 속에 제가 이제 바퀴벌레죠. 이제 그렇게 있는데, 큰딸은 그렇게 해고 싸움을 하면서 검은색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용력들한테 얻어맞는 거, 아빠가 끌려가는 걸 보게 되었고, 검은 옷을 입은 경찰들한테 아빠가 길거리에서 내팽개지는 걸 또 보게 되었고, 그래서 아래 위로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 쳐다를 안 봐요. 지금도. 그 정도로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4학년인데. 근데 또 막둥이는 길만 가다가 이런 플래카드만 걸려있으면 여기는 투쟁하는 사업장이냐고 물어요. 축개업인데. 축개업인데.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뭐 이런저런 투쟁판에 뭐 기획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집사람이 트윗에 쓴 거를 한번 봤습니다. 막둥이가 그랬대요. 아빠는 지금도 투쟁 중이고 아빠는 지금도 싸움 중이라고. 그래서 아빠의 이름은 박태준이 아니라 승리였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트윗에 썼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정을 마치고 새벽에 들어가서 그 트윗을 보다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냥 혼자 속상해서 또 이제 편의점으로 쪼르르 달려갔죠. 시원한 캔맥주 하나 먹으면서 캔맥주 마실 것만큼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양만큼. 저 굉장히 눈물 나는 걸로 소문 다 나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고동민 울보하고 한진의 박태준 울보하고 둘이만 만나면 운다고. 근데 해고되고 그렇게 쫓겨나면서 더 이상은 앞받치는 일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도 울어요. 저는 와서 술 한잔 먹다가 돌아서면 또 울고, 미니 누님, 그리고 맹자 누님, 덕기 누님, 수영 누님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속상해서 또 딴 데 가서 한 잔 먹고 울고. 근데 이런 말 하잖아요. 순하디 순한 사람들이고 선하디 선한 사람들이라고. 일하던 것밖에 몰랐고 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낙인이 찍힌 거잖아요. 비정규직 해보자라는 낙인. 그 낙인들을 없애는 어떤 싸움이든 마인드의 차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제자리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만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조합원들 앞에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편지를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그 편지의 제목이 내 인생의 로또 당신에게라고 썼거든요. 그날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다시 길 위에 서 있게 해주는 것도 저희 집사람이고, 제가 싸울 수 있는, 그리고 감히 투쟁하는데 끼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은 제 가정이고 제 아이들이고 저희 집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해고되고 1년 동안 너무나도 많이 바뀐 거죠. 아침에 저희는 한지는 출근 시간이 6시 반에 통근버스가 타야 하기 때문에 5시 반에 일어나요. 근데 저는 천 없어도 아침밥을 먹거든요. 근데 그 아침밥을 먹을 때 저희 집사람은 5시에 일어나서 그 아침밥을 차려줘요. 하루도 안 빼고. 그 아침밥을 먹고 저는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다시 퇴근 통근버스를 타고 와서 아이들하고 이야기 좀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좀 하다가 그렇게 자고, 그 뒷날 또 똑같이 그렇게 가요. 그런 일상들을 다시 갖고 싶다는 건 정말 무리가 아니고 큰 욕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잘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이 땅에서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밥 새끼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고, 어디서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사주고 싶은 비싼 화장품이 나왔는데, 이번 달 모으고 다음 달 좀 모으면 사줄 수 있는데, 그런 꿈들을 꾸는 건 정말 소박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꿈들이 너무나도 커요. 여기 앉아 계신 몇몇 분들도 저하고 똑같죠, 상황이. 그런 소박한 꿈들이 커져버리는 그 순간에는 아,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물 한 잔 마시고 할게요.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래도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죠. 자, 여러분. 근데 막 여러 개를 적어 왔었는데 사실은 또 별다르게 생각이 안 나요. 해고가 되고 나서 1년이 지금 지났지만 제가 쭉 보고 있는 제 주변의 사람들은 해고 당사자들, 비정규직 당사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싸움에 끝까지 연대하고 있는 연대 단위의 동지들, 그 두 부류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그쪽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고, 얼마 전에도 이렇게 경악할 만한 일이 생겼잖아요. 22명의 영정이 쓰레기차에 실려 나갔어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이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자기 일이 아니니까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더더욱 무관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정말 둔감하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1년을 길 위에 있으면서 보게 된 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절대로 같지 않다는 거. 오히려 더 나쁜 경우도 많았고, 설령 안다고 해도 회사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참 답답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제 친구 중에 이제 정년해고를 당했는데 그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복직의 조건이 전조합원들의 임금 삭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고되었던 그 조합원들이 다시 일터로 원직 복직이 되었는데 끝내는 그때 원직 복직했던 사람들이 사표를 쓰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깎였던 임금이 생활고로 다가오니까 해고라는 도장을 해고라는 도장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진다. 참, 그 사실상에 우리가 시시하고는 있지만 이런 게 정말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끝내 그렇게 싸워서 들어간 직장을 자기 발로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우리는 회사를 돌아가기를 원하고 정규직화해서 사람답게 살고 싶고, 그리고 22분의 죽음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죠. 가장 큰 쟁점사항들이죠. 그 쟁점사항들 속에서는 낙인을 지우자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낙인을 지울 방법도 없고요. 그 위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낙인조차가 존재하지 않는, 비정규직이라는 도장이 있지 않고 정례고라는 도장이 없는, 그래서 이렇게 길 위에 다시금 앉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걸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만할 건데요. 막 두서없이 막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어떤 질문도 받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향후 이 마이크 끈과 동시에 노래를 한 곡 켜라 이런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노래 못한다고 뭐 어차피 두만강 푸른 물에 노졌는데 싸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데 아버지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부르실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안 하신다고 했었는데 속으로는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정말 정겨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이곳 재능 농성장에서 진행하는 문화제인 것 같습니다. 잠깐 알려드릴 게 있는데 아까 포스트잇 한 장씩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따가 마지막에 퍼포먼스 때 쓸 거니까 다른 설명 드리기 전에 뭔가 쓰지 마시고 잘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